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13 총선 D-21일 차 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보 등록일이 되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정의당발 야권연대 지역, 요구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사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정의당 후보이시죠. 김재남 의원과 함께 은평을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 그리고 정의당의 야권연대 소식 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바라기가 눈에 띄어요. 오늘 우리 장윤선의 색깔 있는 인터뷰를 위해서 정의당 노란색에 예. 또 노란 해바라기를 예. 함께해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정말 그 색깔 있는 네, 색깔 있는 색깔 제대로 있는 그런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에서 활동을 하신 지가 근 1년 다 돼 가시는 건가요? 네,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서 네. 활동한 지는 좀 1년여 가까이 되고요. 네. 은평을 지역에서 우리 아이 기르면서 산 지는 올해 15년 돼 갑니다. 그래서 15년. 은평은 저의 고향이고 또 굉장히 그 사람 좋아하고 제가 또 은평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또 받고 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은평을 지역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런 제안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선뜻 되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취지로 이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그 야권연대 거부로 네. 야권연대는 사실상 무산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지금 무질서 선거판만 남아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자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저는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질서 있는 야권연대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하고도 합의를 했던 바고요.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께서 당초 합의를 깼습니다. 그리고 진척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네. 제가 제안한 것은 이런 야권연대가 무산된 상태에서 지역에서 후보 등록일이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후보 단일화 이제 이런 방안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골든타임 시점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네. 이 후보 단일화 제안도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네. 딱 하루 남은 거 아니겠어요? 내일 후보 등록을 하면 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점은 내일과 모레까지가 후보 등록일이니까 네. 거의 뭐 골든타임은 놓쳐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최후 이렇게 시점은 다음 주 초까지가 마무리 시점이지 않을까 네. 싶고요. 예. 그러려면 이번 주까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네. 또 시점 방식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후보 간 네.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갑자기 저희 공용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막 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은평을 해서 이제 야권연대가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은평을 해서 저의 제안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는 야권이 승리하라고 하는 야권 지지층의 공통된 요구이죠. 네. 또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후보자 선택권이라고 하는 유권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하기 위한 것이 어떤 야권 연대인데 네. 이제 이것이 무산된 상태에서 지역별 후보 단일화가 얼마만큼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할 수 있을지 매우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런 어떤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제야 원로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 네.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야권연대가 이미 무산된 상태이고 네. 제가 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때는 정의당의 다른 우리 후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로서는 어려운 결정이고 그런 가운데 다시민주주의 포럼에 이 원로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시는 가운데 저로서는 뭐 우선 좀 수용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 측에서 수용 여부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계신 곳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그 동네는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얘기하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마이TV, 아프리카TV, 또 유튜브 유스트림 4개 채널로 동시에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선 올레 때 2012년에 총선 버스 대선 올레 이런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봤더니 전 세계 120개국에서 IP가 대단한데요. 잡힙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 또 글로벌한 방송. 글로벌한 방송에 글로벌한 지지를 받고 있는 또 정의당의 김재남, 뭔가 오늘은 예. 쫙 그 팟짱이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 출발부터 지금 저희가 인터뷰 시작한 지 6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대로 선거운동하는 당은 정의당뿐인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 고맙습니다. 네. 해바라기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전현희 후보 상징인데 크크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야권 후보가요 대다수 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정의당 지역구 중에 심상정, 노회찬, 박원석, 김재남 야권 연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권 17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정의당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자체가 비례 막장인데 정의당은 힘내라. 비례는 정의당 줘야지. 은평에서 오래 사셨군요. 은평은 딴 나라가 강세인 곳인데 지금 생방 사수 중입니다. 이런 의견 감사합니다. 야권 연대 해라 왜 안 하냐 환장하겠다. 아이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답답증도 토로하시고 그렇죠. 이 선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 총대선 특히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 지지자들은 그 열패감으로 살아온 지난 4년 그래서 그걸 좀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점들도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은평을 지역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후보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5선의 이재호 의원,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네. 비박이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새누리당 후보가 또 나왔죠. 그리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후보, 또 국민의당의 고현호 후보, 그리고 또 정의당 김재남 후보 이렇게 뛰고 계신데 더 다른 후보가 또 있습니까? 무소속 이 후보들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가요? 네. 일단 야권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예. 후보 간의 이번 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물밑 대화 같은 걸 좀 해보셨습니까? 이제 본격 해야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에서는 이변이 2번 일어났어요. 이제 5선 의원인 은평을의 맹주 이재호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재호 의원 이런 은평을의 호랑이라고 하는 맹주를 잡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그 전 후보가 네. 은평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탈락을 했습니다. 이건 경선 매우 탈락을 큰 했죠. 이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랑이가 왔는데 2마리 호랑이가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들한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숲속에 네. 호랑이는 사라지고 좀 여우들만 남아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물론 저는 호랑이입니다. 정의당 호랑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놀라신 거죠. 네. 굉장히 놀라고 지금 양당의 이 여우들만 남아있고 자칫 이게 실력과
진정한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얻게 되느냐, 네. 누가 어부지리를 얻느냐 이런 셈법이 돌아가는 참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선거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5선을 한 이재호 의원이 아직 그 최종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본선 등록일에 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한다면 네. 기존의 이재호 의원의 그런 맹주를 지켰던 여권 지지표들은 또 결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네. 결코 야권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말로 참말로 야권 승리를 열망하고 있는 네. 이 야권 지지층들의 이 공통된 열망에 네. 은평을 해서 어떻게 부응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큰 숙제가 되고 있어서요. 네. 그런데 이제 고현우 후보는 지금까지 그 과거 출마 역사라든지 본인이 보여줬던 것으로 봐서 네. 이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후보 단일화는 뭐 열어놓겠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모든 것에 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가운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강병원 후보는 다시민주주의 포럼이나 또 네.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후보 단일화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네, 근데 후보는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그쪽도 어부지리 셈법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후보 간 물밑 대화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민심을 읽는다면 신뢰 정치 하에서 야권 승리를 하라라고 하는 우리 이 많은 야권 지지층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통큰 정치가 필요할 때죠. 통큰 정치가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구도가 좀 정리가 좀 되는데요. 그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이재호 의원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밤 안에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뭐 같이 동반해서 할 탈당해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제 강병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 그리고 고현우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 이분이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이번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2012년에도 이분이 그 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소동을 빚었던 그렇죠. 그런 후보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야권에서 보자면 후보가 많아서 오히려 또 정돈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단일화 국면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일 그러다 수도 보니까 있겠네요. 지역에 이제 이런 점들이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선거에서 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새누리당 심판, 새누리당 독주, 박근혜 정부 심판 네. 이걸 분명히 우리 야권 후보들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는 이 다수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거판을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구태 정치의 그런 선거판들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지역 연고에 연연한다든지 네. 또는 지역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너무 안 됐다 측은지심 동정 이런 걸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검증된 정치인을 발굴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굉장히 구태하고 바꿔가야 되는 진짜 버려야 될 청산해야 될 건데 이런 어떤 정서의 선거판들이 작동하는 것이 보여져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부지리 하는 네. 그런 후보들이 어부지리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게 저는 빨리 이게 좀 정돈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2012년 총선 대선 때도 제가 취재를 했었고 또 4년 후인 2016년 총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하고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후진적인 그러니까 선거 맞습니다. 행태가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비례공시민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부적격 후보가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새누리당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실 4년 전보다 더 후퇴한 선거판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이분은 그 김재남 의원님이 과거에 환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은평구 호랑이 멸종위기 호랑이를 보호합시다. 와우, 이거 정말 네, 꼭 제가 은평을 주민들한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은평 을의 네.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예. 지켜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 호랑이 화이팅. 호랑이는 와우. 죽어도 풀을 뜯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이 많이 듣고 계십니까? 사표 없는 비례는 정의당, 비례는 44444번. 저도요, 비례는 정의당입니다. 인간적으로 비례는 정의당 찍어주자. 연대하는 마음으로 통합을 했어야죠. 에이, 나도 비례는 정의당이다. 인천 남동을입니다. 저희 집도 비례는 4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20석 이상이면 국회가 달라집니다. 왠지 정의당 당원들이 지금 막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정의당 당원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어디 계십니까? 정의당 당원도 많이 듣고 계신데 이게 네. 민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에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선 시기에 네. 모두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복지 공약을 얘기를 해서 모든 정당이 좌클릭했어요. 맞아요. 좌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의당의 위치가 위협받는다 뭐 이럴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모두가 다 지금 우경화입니다. 우경화. 그렇죠. 모두가 다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미래의 가치, 진보의 가치 누가 지킬 거냐. 지금 굉장히 그 진보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은평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김재남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심정처럼 네. 진보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가장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있고 앞장서 가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정의당 당원을 넘어서서 네. 모든 우리 야당의 승리,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지역구에는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족들한테 웬만하면 2번, 4번, 2번 아니면 4번 찍으라고 권유하는데 후보가 없는 지역도 있대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63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 곳에서는 이웃에 있는 후보들에게 또 열정을 주시고 지지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정당 지지는 4번 네. 정의당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날 저 비례대표 네. A 블럭, B 블럭, C 블럭 그 문제가 됐던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한 중앙위원이 나오셔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정의당 찍으란 얘기지. 그렇죠. 그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가 4년 전에는 전부 좌클릭을 했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꿈,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유로피안 드림, 우리도 그럼요. 유럽 국가처럼 복지국가로 가자 이런 게 굉장히 컸고 또 경제민주화 담론을 박근혜 후보가 당시 이걸 뭐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래도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라면 하지 않을까 해서 찍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결국 이렇게 이제 배반당한 상황이 된 건데요. 여하튼 진보의 가치를 누가 이번 선거에서 올곧게 지켜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투표의 가늠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우려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 단일화하기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제 본선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본선 후보로 등록할 때는 4월 13일 우리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완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골든타임은 지나갔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그 최후의 어떤 여지를 열어놓는다면 저는 다음 주 초까지가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후보자 간에 네. 우리가 야권 승리를 위해서 네. 후보들 간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뜻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시점, 네. 방식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그래야 다음 주 초에는 네.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임계점에 와 있고요. 뭐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임계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 선거 때만 되면 당락 때문에 묻지마 후보 연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후보로 나섰으면 끝까지 완주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야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 비판하는 특히 이제 새누리당 또 국민의당 일부에서 그런 이제 그렇죠.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유권자들 호도하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 지지층들은 야권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야권은 양당, 뭐 이전에는 제1야당인 네. 더불어민주당이죠. 또 이제 그 틈새로 국민의당이 나와 있고 네. 그런 정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시민의 요구, 또 시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역할할 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건데 그럼 그 정당 후보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모든 게 거대 정당에게 쏠림이죠. 그리고 단순 다수대표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1등의 선택은 거대 양당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은 우리 유권자도 정당하게 정당을 내가 네.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이런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하고 야권 승리라는 것을 이 두 가치를 잘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야말로 당대당 질서 있는 야권 연대이거든요.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의당, 새누리당에서 뭐 선거 때만 되면 야권 연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을 독식하겠다. 그리고 이런 소수 정당에 대한 우리 다수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고요. 이게 되려면 제대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런 질서 있는 야권 연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지금은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은평을 해서 이렇게까지 진짜 마음을 크게 내서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민심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선거에 임박해서 닥쳐가지고 뭐 이렇게 치부될 그런 문제가 아닌 굉장히 가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새누리당 정권, 박근혜 정권의 정말 독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은 원내대표를 그날로 그냥 찍어내서 나가라. 그리고 결국엔 이 공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 오늘 뭐 안 주고 결정인 있고, 예, 내일 지금까지 안 후보 주고 등록일인- 있는 것은 이제 네. 마치 뭐 지금까지 공천을 안 주고 있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우를 지키는 것처럼이라고 하지만 거의 어떤 분의 마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 찍어내기에 그분이 역량을 거의 뭐 한 30% 이상을 할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거의 뭐 찍어내기 하겠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요. 보이는 거죠. 참 이게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 네.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 공천의 모습을 네. 딱 한마디로 개파 공천이다. 음. 그래서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친박, 네. 보수, 네. 개파 공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클릭했다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노, 김종인 개파 공천, 개파 공천이죠. 그러니까 개파 공천을 하다 보니
저희가 공천 혁신을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특권 내려놔라. 네. 개파 정치 그만둬라. 그러면서 공천 혁신하겠다, 공천 혁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네. 과거만도 못한 개파 공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개파 공천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선거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견제 세력 이번 선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특히 뭐 국정교과서 또 일본군 위안부 그렇죠. 협상 문제 이게 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뭐 국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외교, 뭐 국방, 안보 이런 영역까지 다 이게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인데 이게 최소한 야권이 이제 저런 데를 그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이런 거라도 좀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아 그마저도 되겠나라는 굉장히 불길한 무엇보다 워낙 이렇게 뭐 쟁투가 심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아유. 저런 더러운 것들 투표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무관심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 진짜 인기가 많으시네요. 계속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호랑이가 새누리당 좀 쫓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아우 정말 비례 투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분 계시고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저는 요새 동네 할매들한테 정당은 4번 찍으라고 말하고 왔네요. 이런 말씀 주시고요. 현재 가장 안정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는 연대어 보겠다는 소식을 전해주셔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인지 너무 늦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중랑갑에서 시청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동남갑. 동남갑이 어딘가요? 안 알려주셔가지고 어디 동남갑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지금 호주에서 이 방송 보고 와우. 있습니다. 호주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 있네요. 굉장히 좋은 계절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화창하지만 제 마음은 꿀꿀합니다. 꿀꿀하죠. 아이고 진짜 지금요 한국 사람들 다 꿀꿀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참 이 투표해야 되는 사람들 정말 다 꿀꿀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목소리와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 인천도 날씨는 좋지만 마음은 꿀꿀합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야권연대 하지 말라는 것은 여당의 꼼수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의당이 커야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우클릭 안함.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서민을 위한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이지 뭐 이렇게 광주 동남갑이래요. 예, 광주 동남갑에서 보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심판론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무능한 정치인들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통과시키라는 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노동개혁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 뭐 하는 거냐?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이 국회 심판론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워낙 그 언론판이 크니까요. 종편, 조중동, 보수 언론, 힘 있는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죠. 반대로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 사실 총선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이죠. 지난 그 3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정책 실패에 얼마나 대한 많은 경제 실정들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런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안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게 네. 이제 이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 야당, 네. 야당 중에서도 제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하고 관계에서 야권에 이제 누가 이걸 가져갈 거냐고 이제 야권을 놓고 헤게모니 쟁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그야말로 우경화해서 우클릭해서 네. 개파 공천하면서 정청래 의원 날아가죠. 네. 정말 진짜 할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청래 의원 정말 할 말하는 정치인이죠. 예, 할 말하는 정치인이고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공천하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 그건 결국은 우리 시대의 민생의 편에서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고용절벽 앞에서 흙수저를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전국 600만 진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책임 있게 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공천하고 네. 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개파 공천은 그런 정권 심판론을 하라라고 하는 개파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친노라고 쳐내고 그리고 김종인 개파 위주로 해서 네. 자리 잡게 만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지금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곧 정권 심판론을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저는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습니다. 물론 정의당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네. 꿋꿋하게 민생 제일 책임 정당으로서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 지금 꿋꿋하게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네. 선거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선거에서도 네.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네. 매우 우려가 큽니다만 네. 그러나 정치인들은 늘 있는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앞장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좀 빨리 이런 그 개파 정치를 확산시키는 개파 공천 얼른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네. 정책 중심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점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또 주창하셨고 전도사라고 예, 하는 거 경제민주화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번에 비례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경제민주화를 끌어갈 수 있는 주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물론 많은 학계, 경제 전문가들의 역할도 있지만 네. 그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당사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진출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네. 나설 때 경제민주화의 한 주역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 또 서민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 근데 그런 주자들을 다 배제하고 과연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어떤 공천의 잡음을 제거하고 정책이 제자리를 서는 정책 중심의 이 선거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검증되고 실력 있는 인물들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돼서 자칫 파고들 수 있는 어부지리, 네. 또 지역 감정, 네. 지역 연고 이런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좀 야당의 이 진짜 다부진 역할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취재를 막 하는데 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자체가 이제 칸막이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당원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다시 열어서 칸막이 없애고 전부 투표해서 결정했더니 김현권 농민, 한우 농민이 1위를 하는 이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나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들의 네. 집단지성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은 결국은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그 집단지성 안에 담겨 있는 가치, 네. 지향, 미래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표 주자들이 누구냐. 특히나 비례라는 것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직능을 대표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농민을 대표해서 1등을 하셨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들의 집단지성 그리고
또 그 당원들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네. 거라 저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C블럭에 계신 그분이 C블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만약 김종인 평가가 많았는데 대표가 결정했던 것으로 하면 예, 결국 그냥 사장되는 그런 그렇죠. 것이었죠. 근데 C블럭에 계신 분들이 그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당에서 목소리를 내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비대위원회 육성으로 저한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자체, 그러니까 이 당의 정체성 자체를 확 바꾸려고 했던 기획, 프로젝트 이런 게 김종인 대표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보수야당인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그 친박으로 가면 여기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리적 보수 노선을 걷는 당으로 좀 만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은 론스타와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 논란이 있었던 최훈열 서강대 경영학과 그렇죠. 교수를 꼭 비례 선순위의 대표 몫으로 추천했던 것도 어떻게 보자면 그런 포석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해서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도 꿀꿀해요. 지금 대만에서 보고 계시대요. 대만. 저기 대만도. 제 해바라기를 보시면서요. 네. 오늘 이 쿨쿨한 마음 많이 가라앉히시고 네. 그래도 우리가 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도 늘 좋은 시절만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안개 속을 뚫고 네.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렇군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야, 이 얘기는 정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번의 말보다 투표 한 장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이번 4.13 총선에서 보여주는 국민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멋집니다. 정말 무슨 정치 표어 예. 슬로건을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 멋진 정치 카피를 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신데요. 그러니까요. 나는 골수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의당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와우. 야, 정의당도 커야 이렇게 합니다. 품을 확 열어놓고 예.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안에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계시는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고민 중에 계신가가 사실 저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댓글창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분들이 진짜 애당심을 갖고 이 당을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책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절벽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먹고 살 게 없다. 취직이 안 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일본의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위기가요. 그냥 동네 그 다녀보면 상가 이런 데서도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철시하거나 문을 닫은 상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네, 그렇죠.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사실 그 서울 중심부의 상권은 전부 이제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워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정말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심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제가 주민들을 거의 뭐 매일 수없이 많이 만나죠. 네. 그 민생 현장인데요. 민생 현장 다니면 하루에 몇 번씩 저는 웁니다. 우신다고요? 예, 왜 우냐면 너무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자신이 갖고 있는 퇴직금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은행 융자까지 내서 가게 하나 냅니다. 그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을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을 버티면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 돼요. 아휴. 임대료 낼 형편도 안 돼. 카드 수수료 높아서 카드 수수료 내야 돼. 국가에는 꼬박꼬박 세금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 저는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안아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시자. 정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는 대한민국 전체는 좋아졌어요. 근데 그 기득권이 더 99% 민생의 기득권을 1%들이 너무나 공고하게 갖고 있고 그 기득권을 위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있다 보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민생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이번에도 청년들의 실업률이 거의 사상 최악입니다. 12%를 넘어섰고요. 네. 그런 와중에도 2016년에 대기업이 청년들에게 신규 일자리 50% 이상이 아직도 만들고 있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정의당이 내놓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기업이 5% 의무적으로 청년 고용 할당해라. 그러면 24만 개 아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의 날개를 달아줍니까?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대기업이고 그 편 들고 기간제법 통과시켜라. 낮은 임금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해라. 이거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 정책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생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후보들 간에 정리가 좀 되고 네. 또 이 개파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이 경제 실정, 네.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 민생 한파를 더욱더 이게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거 진짜 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원래 뭐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건데 그마저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복지는 점점 멀어지고, 공정한 경제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에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은퇴한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막막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50대의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100세 시대에 향후 50년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특히 이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그나마 뭐 60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뭐 그것도 뭐 크지 않지만 뭐 100여만 원 정도 받겠지만 연명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엔 또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것도 심각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세계 아니겠어요? 최고 수준이죠. 네,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금도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택시 회사 이런 데 제가 가봅니다. 4시에도 나가보면 네. 택시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또 고용돼 가지고 택시를 영업을 하시면 제대로 임금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네. 정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받으시면서 택시 운전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거리에서 새벽부터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 빈곤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부가 어떻게 공평하게 잘 분배될 거냐,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을 경제 주체로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원할 건가,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는 경제 민주화 실종됐습니다. 우리 경제 약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경제 민주화 콘서트, 경제 네. 콘서트 하고 있는데요. 뭐 개파 공천으로 온갖 그 공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했죠. 모습을 봤는데 참 사실 정치가 해줘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고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온갖 정치 후보자들 전부 모셔다가 네. 정책 콘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보면 안보,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교육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정책 콘서트를 하면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갈 거냐. 사실 그런 축제의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 분위기도 너무 안 뜨고 지금 뭐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은 전부 등을 그렇습니다. 돌리고 뭐 이러고 있어요. 어저께 저희가 은평을 지역에서 네. 처음으로 뭐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주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정책 후보자들 정책 토론회, 물론 네. 정견 발표식으로 하는 토론회였는데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다소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딱딱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비전 있게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지역사회 다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은평을로 바꿀 것인가를 정말 꼼꼼하게 정책과 그 임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준비된 만큼 제 실력만큼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후보들은 거의 내가 이 지역에 몇 년 살았다. 토박이. 그리고 누구네 집 뭐 몇째 아들이다. 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다. 지역 연고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 주민들은 은평을 지역에서조차 주민들에게 은평을의 미래를 바꿀 정책조차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의 정책 의지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칫 이번 선거가 나름 그래도 경력과 경륜 그리고 실력을 갖춘 후보들은 네. 양 그 기득권 정당의 그 친박 그리고 보수 개파 공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반노 김종인 개파 공천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은 쫓겨나고 네. 배제되고 그 자리에 이제 어부지리하는 그리고 그 어부지리하는 인물들은 그 정말 그 낡은 과거의 네. 그런 방식으로 지역 연고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호소해서 어부질이 당선되면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진보 가치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경제민주화 지켜낼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앓고 있는 고통, 어려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팟짱의 서포터즈가 돼주시는 민주 사장님들이 전부 예. 이분들이거든요. 예. 저희가 늘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굉장히 듣고 보시는 애청자분들이 또 이제 신뢰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주머니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도 사실은 국회 안에서 많이 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국회의 입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우리 풀뿌리 경제 주체들 네. 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대변인 역할을 했는가에 네. 제가 가장 그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 예. 공표되기 전이라 제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그만큼 입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99%의 우리 사회의 경제 약자,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경제 약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대변인으로서 꼭 반드시 20대 총선 공약을 만들고 20대 국회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녹색 정치인 1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성장가도의 구도만을 달려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한파를 겪고 있는데 이게 과거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으로 막 성장하고 파헤친다고 해서 우리 서민의 경제가 나아진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민의 경제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서민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거는 결국 또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우리 서민 경제 주체가 풀뿌리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과거의 어떤 위험한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바꿔가고 또 지역에서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고 이런 일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제도화하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미래에 대한 그 선택, 미래의 가치를 위한 선택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그리고 녹색 정치를 대변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역할을 꼭 우리 유권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물론 지금 많은 시청하고 계신 모든 이 시청자들께서는 그 마음도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런 마음들이 더 널리 공명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지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은평을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이 지역 당선자는 누가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은평을의 판세가 아직 정리가 최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판세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뭐 이재호 의원의 다시 또 여권 지지표를 모아가기 위한 또 등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야당이 이렇게 각계약진하는 힘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후까지 야권의 이런 그 후보들이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후의 승자는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최후의 승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안개 정국이라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책과 임무를 바라보고 계시지 못하지만 곧 본선거가 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인물 경쟁력 그리고 지금까지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만날 겁니다.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또 녹색 정치인으로서 저의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유권자를 만나게 되면 인물과 정책에 눈을 뜨시는 유권자들은 김재남을 믿고 지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평을 지역에는 그런 인물 경쟁력, 실력을 갖춘 후보들이 없습니다. 어부지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를 결코 우리 유권자들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후의 승자가 김재남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저는. 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예컨대 야권연대가 성사되면 그러면 이재호 후보의 대항마로서 좀 해볼 만한 선거 해볼 만합니다. 충분히 그래요? 해볼 만합니다. 강병원 후보하고 둘만 야권연대가 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 해볼 만하고 네.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재호 의원만이 아니라 네. 또 새누리당은 또 나오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네, 새누리당 후보가 설사 있죠. 새누리당이 그 표결집을 하더라도 네. 야권을의 이 야권 지지 우리 유권자들의 민심은 대단히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바닥 민심으로 있습니다. 네. 아직 선거판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네. 이게 적극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새누리당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민심이 만만치 않게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하고 제가 어떤 단일 주자가 되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은평을 지역이 다야 구도가 되는 선거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강병원 후보도 좀 모셔서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끝내려고 하는데도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정의당 정책이 좋습니다.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 뷰티풀이래요. 네, 별풍선 선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참 어려운 선거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희망에 부풀어서 좀 미래 전망 투표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또 옛날하고 똑같은 구태 속에서 누구 찍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아진 선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유권자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유권자들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표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꿀꿀하실 때
투표 꾹 하셔가지고 그 꿀꿀함 확 날려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셔야 되냐면 땀의 가치를 정의롭게 만드는 정당과 후보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진보 정치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꼭 투표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투표하실 때 우리가 점점 어떤 이제 너무 정당의 쏠림 현상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 무엇인가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검증된 정책과 후보에게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20대 총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저의 해바라기처럼 김재남의 마음처럼 정의당의 이런 희망처럼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 정치 확실하게 바꿔주시고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독주 유권자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 유권자들과 함께 확실히 바꿔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지난 정기국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비리 네. 그거 막 파셨는데 그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 안 났습니다. 그것도 더 하셔야 되는데. 20대 총선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위안부 그 합의 청문회도 해야죠. 네. 4대강 비리, 네, 4대강 비리. 4대강 청문회도 하고 바로 잡아야죠. 더더욱이나 자원외교로 34조 혈세 탕진됐는데요. 이거 바로 잡는 일 그대로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민생을 책임 있게 하는 일과 더불어 기존 정권의 잘못된 것 바로 잡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당의 역할, 김재남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할 일 많은 국회, 해야 될 일이 많은 역할이 정말 많이 부여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